제가 이제 오늘 할 곳은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은 3부 4부를 하는데요. 생명 진화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 9장 아일랜드 에크를 둘러싼 논쟁. 되게 이야기가 알기 쉽고 명확해 가지고 엄마 나 제가 이거 그만할래. 제가 시간이 많아 이거. 제가 크게 뭐 이렇게 막 다른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 영어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가지고 와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Who one wants to wear the crown? Wears the crown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 무술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커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무게를 넌 견뎌야 한다. 이런 뜻으로 붙여봤습니다. 그 아일랜드 엘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부분에는 아일랜드 엘크 이름의 유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굴드 선생님은 얘가 딱히 아일랜드 고유종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엘크는 또 이제 이 종을 엘크라고 하진 않는데 아일랜드 엘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엘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일단 엄청 크고요. 뿔이 뭐 옆으로 3.6m 그리고 인간이랑 비교를 했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미국의 무스라고 하는 요런 모양의 소가 있는데요. 사슴이 있는데 이 무스를 유럽에서는 엘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모양은 미국에서 말하는 무스 소와 되게 비슷한데 이걸 유럽에서 엘크라고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엘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일랜드의 이탄층이라고 해서 이제 석탄이 되기 완전 초기 단계 그 층에서 이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되게 발견했는데 처음에 발견했는데 이후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아프리카에서도 화석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일랜드라고만 이름이 붙이는 거는 조금 그랬긴 하지만 어쨌든 아일랜드 화석 표본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오래까지 남아 있었고 전 세계 막 유명한 박물관에 다 이 화석 표본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본의 약간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 있다 왔는데 거기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애를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아일랜드 엘크에 관한 논쟁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뿔이 엄청 큰데 이 뿔이 과연 쓸모가 있었을까? 그리고 얘는 왜 멸종했는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엘크가 멸종됐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많은 연구를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거대한 어떤 종이 자연계에서 멸종이 됐다. 이거는 되게 이제 큰 이슈였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가 얘가 멸종이 됐다 아니면 현생의 다른 종으로 이어져서 살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1900 이제 그 60년대 1700년대 후반에 조르즈 키비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해부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얘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엘크의 상대가 되는 현생종이 없다. 얘네들은 이제 멸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여러 가지 논란의 종지부를 이렇게 딱 찍었어요. 오케이, 자 멸종을 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왜 멸종을 했나? 이게 뭐 인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유럽의 그 대홍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전염병이 돌아서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이제 설들이 있었고요. 가설들도 되게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의 변화 때문에 얘가 멸종에 이르렀으면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간 때문이면 그거 더 이제 더 심한 문제고 근데 이걸 되게 밝혀내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찰스 다윈이 딱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게 되면서요. 그 이제 다윈주의자들과 다윈주의자들이 이 동물의 멸종을 두고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논쟁을 펼쳤나 봐요. 그래서 반다윈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게 뿔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반다윈주의자가 여기서는 정향진화론자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 말을 처음 받았는데 그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뿔이 커지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진화를 하면 더 이상 뿔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크게 진화한다. 이런 설이래요. 진향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정향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뿔의 성장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은 거다. 라고 이제 다윈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면, 만약에 얘가 자연 선택이었으면 이 생존이
위험이 될 정도까지 이 뿔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반다윈주의자들의 이제 그 주장이었고요. 다윈주의자들은 상대 성장의 개념을 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서 상대 성장으로 몸집이 커져서 뿔도 커진 거다. 뿔이 거대한 거다. 이렇게 해서 다윈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이 구니드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가 다윈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그냥 믿기만 했대요. 근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니드 선생님이 증거를 찾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윈 이후 이 책에 대해서 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왜 이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아일랜드 엘크 장의 이야기더라고요. 구니드 선생님이 직접 전 세계에 있는 표본의 크기를 쟀습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이제 뿔 크기를 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성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크 화석 크기를 이제 막 측정을 하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컷의 몸체가 크면 그 뿔은 몸보다 2.5배, 2.5배 빨리 성장한다는 걸 이제 밝혀내셨어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 큰 사슴을 선호를 했다. 그 결과로 커다란 뿔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증거를 이제 보여주면서요. 근데 과연 이제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긴 게 과연 그냥 몸이 커져가지고 뿔이 자연적으로 커진 건가? 1 플러스 1이야? 몸 커졌다고 뿔이 커진 거야? 라는 거에 이제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자연 선택이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연 선택이 뿔의 크기를 성장시켰고 그 결과로 몸집이 커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윈이 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다윈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뿔은 암컷을 유혹하는 장식으로 진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이 커져서 뿔이 커지고 뿔이 커져서 몸이 커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암컷을 유혹하는 장식으로 진화됐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냥 가설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투쟁과 경쟁의 관점에서 이 뿔을 요 당시까지는 계속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일본에 있는 이 아일랜드 엘크의 이제 이 화석이에요. 근데 이제 수컷끼리 의식적인 싸움에서 사용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의식적인 싸움이 뭐냐고 하면은 몸으로 이렇게 막 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쟤는 뿔이 크기 때문에 나는 찌그러져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수컷끼리의 싸움에 사용됐을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뿔을 가진 이제 수컷들이 암컷의 접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번식을 보장했을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왜 멸종했어? 가 또 이제 의문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번식을 했었으면 멸종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럼 왜 멸종을 했나? 라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이제 얘가 많이 번식했었을 때는 풀이 많고 나무가 적은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 빙하기 말기 시절에. 그래서 그 환경에 되게 잘 적응했는데 이제 혹한기 이후에 울창한 산림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무들이 있으면은 가지도 있고 하니까 얘가 큰 뿔을 가지고 큰 몸집을 가지고서는 그 산림에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멸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제일 가장 힘을 받고 있고요.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다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는 유용했던 어떤 구조가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항상 유용할 거라고는 그렇게 할 거라고 장담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윈. 환경이 변화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끝 마치는 거고요. 제가 한 1, 2분 정도 사슴 안물 안궁 준비했어요. 제가 사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근데 여러 가지 사슴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루돌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돌프는 순록 특징이 코가 되게 빨갛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코가 빨간 이유는 그 코에 모세혈관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워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코에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을 쫙 해가지고 체온 몸에 조절하는 기능을 위해서 혈류가 몰려 있어가지고 코가 빨간 거고요. 그리고 사슴도 소처럼 반추동물이래요. 그래서 위가 4개인 거죠. 그래서 되새김질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 녹용 되게 좋아하는데요. 녹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녹용은 여기 이제 뿔 성장 초기고요. 이게 녹용
탈피기, 녹깎기, 낙깎기. 이게 낙은 뿌리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 시기에 녹용을 이제 채취를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녹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요 세 가지에서만 생산되는 녹용을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수입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요즘 분류학 저희가 아침에 낭송 책 읽는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이 많은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소목이래요. 그러니까 말 발굽이 있는 초식 동물이 소목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사슴과가 있대요. 근데 이 사슴과 중에서는 노루학과랑 사슴학과로 나눠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는 사슴만 제가 갖고 왔는데 요 말코 손바닥 사슴, 말코의 손바닥 그 뿌리를 한 이 사슴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스 종류가 이제 얘네들이고요. 그다음 한국에서 많이 있는 고라니, 노루가 다 이제 여기 속하는 거. 고라니랑 노루는 좀 처음에 저도 이제 구분하기가 어떻게 구분하지 하고 찾아보니까 고라니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송곳니처럼 이렇게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라니. 그게 아닌 거는 노루라고 이제 자연에서 혹시나 한국에서 만나면 숲에서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루돌프 사슴 얘는 순록에 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꽃사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 고유종으로 꽃사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그런 꽃사슴 종류는 다 대만 같은 데서 수입해 온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레드디어가 사슴과에 속하는 사슴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네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장 8위의 모체 사례 부분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기 10장의 주인공은 혹파리입니다. 혹파리는 그 유성생식도 하고 천여생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은 우리가 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체, 그래서 어른 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천여생식도 많이 하는데 그냥 초기 단계에서 성장이 정지하고 그 파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애벌레나 번데기 상태에서 바로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컷이 외부에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어미 몸속에 알이 낳아지고 그다음에 그 알들이 어미들의 그 내부를 파먹으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애벌레가 되고 다시 알, 애벌레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 울리라는 사람이 그 버섯을 먹는 혹파리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먹이 변수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어떤 생식을 하는지 봤는데 이제 먹이가 풍부할 때는 천여 생식만 합니다. 그래서 그 4, 5일 이내에 모두 암컷 알만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조금 줄여줬더니 이제 수컷을 낳든가 아니면 암수가 혼합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암컷 애벌레들을 아예 그냥 굶겼더니 이 알들이 그 정상적인 파리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화를 생각할 때 어떤 그 환경과 아주 굉장히 그 정밀하게 조율된 그런 어떤 생물의 형태의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 그 인간의 머리뼈가 뭐 어떻게 발전됐는지 뭐 인간의 골반이 뭐 어떻게 발전해서 뭐 직립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어떤 그 생물의 크기와 모양 부분만을 진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게 생활사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시기, 먹이 섭취, 성장, 번식에 들이는 에너지 양을 조절해서 그 환경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배고픔과 풍요가 그런 교차되는 환경이라면은 먹이가 있을 때 번식에 모든 힘을 투입하는 그런 그 생명체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파국이 오더라도 그 후손들을 많이 이제 배출을 해서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쓰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파리가 선택한 진화 방법은 그 조기 번식과 지극히 짧은 수명이라는 진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벌레 상태에서 성체가 되지 않고 바로 번식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알이 애벌레가 되면 또 다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이제 5일 동안 그 38세 때가 이렇게 반복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 개체군 증가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진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과 비교해서 얘네들이 유성 생식을 한다면 그냥 파리가 되는 데만도 2주가 걸리는데
이제 그 천연 생식을 하면 5일 동안 이제 38세대를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혹파리가 이제 먹이가 없는 환경에서는 그 파리가 돼가지고 그 파리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찾는 거죠. 그렇게 이제 먹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성체가 되는 거고, 먹이가 있는 상황이면은 천연생식으로 그 개체군을 이렇게 확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파리 말고도 진딧물 아피스 파바에도 이런 이제 혹파리의 진화 방법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암컷 한 마리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이 죽지 않고 계속 이제 세대를 반복한다고 하면 1년 뒤에 5,240억 마리로 증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인구수가 뭐 80억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알 선택을 하는 어떤 진화적 압력에 있어서 알 선택을 하는 생명체들이 있고 K 선택을 하는 생명체들이 있대요. 그래서 혹파리는 이제 알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가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불규칙적이고 대규모 사망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모든 힘을 번식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뭐 파인 튠된 그런 어떤 형태 조정보다는 어떤 번식의 극대화를 그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가들이고요.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선택을 하는 그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대 개체군을 잃은 안정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뭐 여러 명을 낳을 필요는 없고 아주 그냥 그 정밀 조율된 그런 소수의 자손을 낳는 K 선택을 하는 그 전략가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 다윈은 특수 창조설에 맞서기 위해 완벽한 지혜로 만들어진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형태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윈이 연구한 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고, 그다음에 이제 난초가 이제 곤충에 의해서 수정되도록 만들어진 난초가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쓸모없고 날림의 그런 어떤 장치인데 요거를 갖고 있는 그런 난초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멋있는 뭐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그런 어떤 창조설에 맞서서 조금 이렇게 뭐 좀 어설픈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예로서 유대류와 난초를 다인이 연구했다고 하고요.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는 그 모체의 살을 먹는 그런 혹파리를 이것의 예로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먹이만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모체의 단백질까지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그 모체의 단백질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가공된 굉장히 고단백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번식에 자기 몸까지 희생해가면서 굉장히 그 번식에 그 중점을 둔 진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3부 생명의 진화에서 11장 대나무와 매미와 애덤 스미스 제목이 정말 재밌죠. 이걸 맡았습니다. 이게 굴두 선생님 젊었을 때 모습이셔요. 이미지가 좀 막 다르죠. 네. 대나무와 매미와 애덤 스미스. 이게 중국 왕대래요. 왕대나무가 120년 주기로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이게 별로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막 찾아봤더니. 근데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생태학자 데니얼 존슨이라는 사람이, 데니얼 젠슨이라는 사람, 젠슨이라는 사람이 왜 대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도 오래 기다리는가. 1976년에 쓴 논문이래요. 이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대나무 개양 환경이 다 똑같대요. 그 똑같은 동일 종의 대나무를 다른 지구 반대편에 심어도 동시에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젠슨의 추측은 대나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지? 지구 반대편에 나가도? 이 사람들은 빛에 민감한 어떤 화학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근데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일단 빛만 관련돼 있을 거다. 이 정황 증거가 그 밤낮 계절 변화 없는 적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2도, 5도 이내에서는 대나무는 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나무의 계산은 어떤 빛하고 연관돼 있을 거다. 빛에 민감한 화학 물질에 의할 거다. 그런데 대나무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주기밈이라는 것도 17년을 주기로 번성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굴조 선생님께서 경이로운 주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던데 주기매미가 17년 주기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주기매미를 또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 남부에서는 13년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17년 만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매미 세 종이 시간표가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표에 맞추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젠진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 다르고 대나무 다르고 이 생물학적인 차이도 다르고 지리적 차이도 다르는데 왜 똑같은 진화 확산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대나무와 매미는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릴 뿐 각기 나름대로의 무슨 계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와, 이 놀라운 동시성이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 왜 놀라운 동시성이 특별히 진화되어야 했는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논리를 맞출 것인가? 이거를 애덤 스미스가 나와요. 나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를 쓴 영국의 경제학자잖아요. 이게 자본론에서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시거든요. 1723년에 이게 탄생하셔서 1790년이니까 이게 18세기 연구학자, 영국 경제학자인데 이게 다인이 1809년에 태어났잖아요. 18세기고 다인이 19세기. 바로 애덤 스미스를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근데 애덤 스미스 아주 주요한 이론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상적인 경제 질서는 오직 자신에게 최선인 이익을 따르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만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 작용에 의해서만 아주 높은 차원의 조화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개인 각자 자기 이익에 따라 하는 게 사회 전체 이익을 어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애덤 스미스를 자연에 접목해서 자연 선택론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굴도 선생님도 그러면 이 이론에 맞춰서 아까 매미와 대나무를 한번 알아볼까 해가지고 개체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점이 있지? 그거를 강조해서 진화의 근거를 이제 밝히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인간의 생존 전략은 아까 K 전략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K 선택 전략. 정밀 조율된 소수의 인간이다. 소수의 인간만 낳더라. 천천히 성숙하고. 근데 대부분의 생물 진화는 우리가 지금 3부가 생물의 진화거든요. 지난주에 배웠던 게 2부가 인간의 진화인데 이 생물의 진화들은 정말 다양한 생존 전략이 있더라. 특히 포식자의 지배하에 있는 애들은 숨기를 잘해. 맛이 일부러 없게 만들어. 바늘이 있어. 일부러 두꺼운 껍질을 만들어. 약한 냄새를 풍겨. 그래서 다양한 생존 전략이 있는데 이 주기매미하고 이 대나무는 어떤 생존 전략을 쓰냐면 이 가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포식자 포망가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너무 띄엄띄엄 또 일시에 엄청난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포식자는 한꺼번에 먹어치울 수가 없어요. 애따 그런 거죠. 애따 먹어라. 인해 전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생물의 출현이나 번식의 동시성이 아주 정확해서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 시처럼 몰려와야 된대요. 이게 이제 포식자 포망가설이 성립이 되려면 동시에. 그래서 이 매미 주기가 어떤 애들은 17년인데 17년 매미 주기가 주기를 깨고 16년 만에 나타나면 걔들은 여지없이 다 먹힌대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원칙이 뭐냐면 포식자들이 먹이 과잉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포식자보다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주기를 아예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 규칙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그에 따른 천적도 규칙적으로 적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게. 그렇게 해서 매미 주기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매미 주기는 5년 주기라고 하더라고요. 5년 주기가 있고 7년 주기가 있고 미국 매미 남부가 13년, 17년 주기가 있다고 해요. 아직 19년 주기는 발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미 주기에 12, 14, 15, 16, 18년은 없대요. 근데 대다수 포식자가 2년에서 5년 생활 주기라네요. 근데 매미 주기는 거의 소수 숫자래요. 13, 17. 그러니까 13, 17과 같은 소수를 주기로 하면 천적과 마주칠 기회가 없다. 매미 주기가 5년이고 천적의 주기가 2년이면 천적과 만날 기회는 10년마다 온다. 매미 주기가 17년이고
천적이 주기가 3년이면 51년이 돼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매미 너무 영리한 것 같아요. 매미주기. 아까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생활사 전략. 그래서 막 그다음에 아까 엘크도 의식적으로 막 싸움에 사용한다. 거기서 의식적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게 인간만이 어떤 전략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도 마찬가지다. 생존 전략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주는 게 굴조 선생님이 이따 음식 과잉 생산을 해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몽땅 왕창 퍼부어라. 네, 그게 포식자 포만 가설입니다. 포식자를 엄청 배부르게 해가지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해서 살아남는 전략. 이게 되게 재밌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준비하게 돼서 많이 부족한데요. 내용이 좀 재밌어서 즐겁게 공부했는데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12장 미끼 물고기를 진화시킨 조개입니다. 일단 조개 이야기고요. 이 미끼 물고기의 이 육안함과 외투막 자락이 마치 물고기 같이 이렇게 진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1802년에 윌리엄 페일리라는 대집사가 생물이 주어진 역할을 굉장히 전류하게 적응을 한 현상을 보면서 신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 진화론자들도 자연 선택이 굉장히 절묘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것에 굉장히 경탄하고 찬탄을 하는데 우리의 굴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윈의 한 후손이지만 나는 좀 다른 방향의 자연 선택의 능력에 굉장히 감탄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자연 선택의 능력에 대한 나의 신념은 전혀 다른 곳에서 기인하는데 다윈이 말했던 지극히 완전하고 복잡한 기관이 아니고 뭔가 그것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눈 같은 경우에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반응하고 초점이 맞춰지고 빛과 어둠 구분해서 홍채가 조절되고 적당한 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모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구조와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불합리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다윈 스스로도 얘기할 정도로 이 절묘한 설계가 자신의 이론, 이 진화론과 관련돼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다윈 선생님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완전한 눈과 같은 이런 기관이 어떻게 발달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연 선택이 중간 단계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축적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이 되면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간 형태들이 있고 그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적응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적응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만약에 적응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생물이 갑자기 나타날 때 이 부적합한 자를 제거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복잡한 적응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들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면서 적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굴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진화 단계 그러니까 진화의 중간 단계의 예를 찾아서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쓰이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끼 물고기라고 불리는 담수산 홍합류의 람프실리스 속에 이 미끼 물고기 여기 보시면 눈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 등 지느러미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꼬리 지느러미.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홍합류라고 했으니까 조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조개 아가미래요. 이게 육아낭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을 낳지 않고, 그러니까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정자를 이렇게 수컷이 물에 뿌리면 그것이 이 내부에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관에서 수정이 되고 이 펄럭거리는 이건 지금 마치 지느러미처럼 보이는 이거는 지금 외투막자락이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외투막자락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지금 올려놨는데 종우 선생님께서 좋은 자료를 알려주셔서 그걸 올려놨는데 그걸 특히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 지느러미가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펄럭펄럭거려요. 그래서 물 위에서 이 모습을 보면 이 눈과 이 뒤에 이렇게 펄럭거리는 걸 보면 마치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인 것처럼 그래서 비슷한 물고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몰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유인인 거죠. 근데 이 물고기의 번식 전략이 이 아가미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육아낭 안에 있었던 것들이 비슷한 물고기가 이렇게 주변에 오면 이 육아낭에서 그 유체들의 일부를 이렇게 내보내서 근처에 왔던 물고기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고 그 유체에 2개씩의 갈고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갈고리로 그 근처에 왔던 물고기를 숙주 삼아서 그 물고기의 아가미에 그 갈고리를 걸고 거기에서 점점 유체가 성장을 해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그 번식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 미끼 물고기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이 홍합류 람프실리스는 바닥 퇴적물 속에서 몸의 일부를 묻고 꽁무니를 밖에 내놓고 사는데 이 꽁무니가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몸의 모양도 그렇고 지느러미도 그렇고 꼬리,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과 같은 점까지 있고 2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율동적인 동작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육아낭과 외투막이 육아낭 그리고 외투막이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진짜 물고기가 이렇게 펄럭거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미끼 물고기를 이렇게 꽁무니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나 이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별난 번식 방법 때문인데요. 이 유생이 다른 물고기에 무임승차해야만 커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유생이 갈고리로 지나가는 물고기 아가미 속에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유혹하고자 하는 동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진짜 물고기가 오면 조개는 육아낭 밖으로 유생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 같은 속임수를 이 2가지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진화를 해서 이렇게 속임수 효과를 내게 되었나. 마치 인간의 눈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된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고도로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이 중간 단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굴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적응이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전적응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조적 연소성에서 수반되는 기능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연속돼서 기능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구조물이 겉으로 봤을 때 형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전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 어떤 구조물이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기능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적응이라는 개념을 이 람프실리스 이 홍합에 이렇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여기 나온 1번 물고기의 일부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상용된 적이 있는 중간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미끼 기능 외에 물고기를 비슷하게 닮아가던 초기 단계에도 분명히 어떠한 기능, 분명히 사용되던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한다. 중간 단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전부 다 실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존 웰시라는 분이 1969년 5월 자연사라는 책에서 잡지에서 리구미아 나스타라는 이 물고기가 이 물고기는 외투막 대신 리본처럼 생긴 이렇게 붉은 막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육안함과 외투막이 합쳐진 거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건 역시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인하는 그 숙주를 유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일부분이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적이 있다라는 1번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증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람프실리스를 아주 이렇게 람프실리스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 루이스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이 펄럭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펄럭임이 단순하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육안항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유생을 방출한 다음에 그 유생이 떠다녀야지 다른 동물의 아가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약간의 진화를 거쳐서 기능이 달라져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전적응을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놀랍고 완벽하고 뭐라 그러나 경탄할 만한 이러한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굴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 상식이란 문화적 편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과학 현상을 꿰뚫어보는 길잡이가 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윈 비판론자들은 상식을 빌려서 점진적인 변화 기능을 반드시 진보를 수반을 해야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적응과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 이러한 진화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